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트럼프 관세 이슈로 많이 힘드시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큰 손실로 심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이나 커뮤니티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원래 두 번째 영상부터는 매매 원칙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시장이 너무 힘든 상황인 만큼 지금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선물 계좌에서 50만 달러를 청산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었죠. 레버리지를 과하게 사용했고 당시 투자 승률도 좋았어서 스스로 뽕에 취해서 리스크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뼈아픈 경험이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리스크 관리와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주기적으로 출금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24시간 들여다보면서 전전긍긍하는 투자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서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차트 분석이나 매매 기법은 투자 성공에 있어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절반이 바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자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차트를 잘 봐도 아무리 진입 타이밍이 좋아도 리스크 관리와 자금 관리를 못하면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생각해도 큰돈을 날리면서 배운 교훈입니다. 다들 지금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수익금을 출금하는 것, 자금 관리,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리스크 관리, 자금 관리를 하는 방법은 이미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다뤘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절을 기계처럼 해라. 스탑로스를 반드시 걸어라. 주기적으로 출금해라. 그리고 한 번의 거래에 모든 것을 걸지 마라. 이런 내용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본질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진짜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좀 막연하지 않으신가요? 그래, 손절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본 원칙들을 전제로 하지만 제가 실제로 활용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제가 큰 손실을 겪은 하락장들을 거치면서 직접 터득하고 검증한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도 이 방법들 덕분에 큰 손실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습관들을 몸에 배도록 습관화 하신다면 여러분도 시장에서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비트코인 차트를 매매 이전에 꼭 확인해라. 먼저 전제입니다. 비트코인 선물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일 보시겠지만 알트코인을 매수하시는 분들 또한 매매하시기 전에 무조건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에서 한국 주식의 코스피, 미국 주식의 다우나 나스닥 같은 지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은 절대적입니다. 비트코인이 방향을 정하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그 방향을 따라가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종목의 차트가 아무리 예쁘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진입 타이밍이 나와도 코스피나 나스닥 같은 지수가 무너지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 시장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알트코인 차트가 제 아무리 좋다고 한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알트코인의 차트가 정말 예쁘게 나와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거래량도 터지고 이평선 배열도 완벽하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이때 비트코인 차트가 보니까 큰 저항선에 맥혀서 계속 튕기고 있고 지금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아무리 그 알트코인의 차트가 좋아도 진입을 보류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그 알트코인도 같이 무너질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 비트코인 차트를 봐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비트코인이 떨어질 걸 미리 알 수 있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싸우지 말아야 할 자리를 미리 표시해라.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것만 보셔도 언젠가는 앞으로 닥칠 대하락장을 피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싸워야 할 자리와 싸우지 말아야 할 자리를 미리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번 하락장을 피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첫 번째 영상에서 시간이 신뢰를 만든다는 내용을 다뤘죠.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 오시길 권장드리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큰 타임프레임에서 형성된 지지나 저항은 큰 신뢰를 가진다는 겁니다. 일봉, 주봉 같은 긴 타임프레임에서 만들어진 지지와 저항은 한 번에 넘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짧은 타임프레임,
예를 들어 5분봉이나 15분봉에서 만들어진 저항선은 쉽게 뚫릴 수 있어요. 근데 일봉이나 주봉에서 여러 번 검증된 저항선은 정말 강력합니다. 특히 세력이 주도하는 자발트가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은 더욱 그렇죠.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누군가 마음대로 차트를 그리기 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 더 잘 먹히고 긴 타임프레임의 저항이 더 확실하게 작동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큰 타임프레임에서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들은 매매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표시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가 이번 하락을 어떻게 피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번 하락은 제가 운이 좋게 피해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없었다면 저 또한 큰 손실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저는 매도 압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미리 표시해두고 비트코인의 이 구간에 도달하자 욕심을 줄이고 절제하면서 포지션을 현금을 위주로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이 왔을 때 큰 손실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들이 왜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근거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간, 정확히는 12만 3천 달러 구간에서 매매를 조심해야 한다는 근거를 두 가지 강력한 근거가 겹친다는 점에서 찾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교집합 이론에서 다룬 것처럼 말입니다. 한 가지 근거만 있어도 조심해야 되는데 두 가지 근거가 동시에 겹치면 정말 위험한 구간이라고 느낀 거죠. 그러면 분석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수평 저항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12만 3천 달러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도 압력이 발생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여러 번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는 건 이 구간에 강력한 매도 심리가 누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이 가격에 꼭 팔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저항을 받은 구간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 구간이 공교롭게도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추세 저항과도 겹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주봉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실 수 있다시피 화면에서 보이는 이 추세선은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비트코인 2차 불장의 최고점과 2020년부터 2021년 3차 불장의 최고점을 이은 추세선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두 번의 불장, 그 정점들을 이은 선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추세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2017에서 2018년 불장 때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갔다가 떨어졌고 2020에서 2021년 불장 때는 6만 9천 달러까지 갔다가 떨어졌어요. 이 두 개의 역사적인 고점을 이은 선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에 대해서 최근에 저항을 받을 때마다 계속 큰 하락이 발생했어요. 이 선이 얼마나 강력한지 역사적으로 누적된 스토리도 그리고 최근 있었던 비트코인 흐름에서도 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근거가 겹치는 지점, 12만 3천 달러 수평 저항과 역사적인 불장들의 고점을 이은 추세선이 겹친다는 점, 그리고 이 추세선을 맞고 계속 큰 하락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저는 이 구간에서 강한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덜 먹더라도 확실히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구간을 완전히 넘긴 자리에서 진입을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넘길 때까지 기다리자. 욕심내지 말자. 물론 이렇게 시장이 거의 멸망할 수준 직전까지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 건 아니었어요. 트럼프 관세 이슈가 이렇게 크게 터질 줄은 몰랐죠. 그런 점에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타임프레임에서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미리 표시해두고 그 구간에 도달했을 때 욕심을 절제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이 운도 발현되지 못했을 겁니다. 운도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이거 결과론적인 얘기 아니야? 나중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제가 2022년 하락장을 겪으면서 뼈아프게 배운 교훈을 실제로 적용한 거예요. 2022년 당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당시 하락장을 살펴보면 정확히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하얀색 추세선 보이시죠? 이 선이 어떤 선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추세선은 두 개의 중요한 지점을 이은 선입니다. 첫 번째 지점은 2차 불장의 최고점과 그 뒤 찾아온 반등장의 최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선을 넘긴 시점의 그런 지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에 의해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자금이 몰릴 수 있는 거시경제적인 상황과 이렇게 큰 하락 추세선을 넘겼다는 3차 불장의 시작점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점은 3차 불장의 더블탑 중 하나에 속하는 구간의 조정장 끝무렵을 이은 선입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2021년 4월에 코인베이스 상장 다음날 고점을 형성하고 5월에 부처빔으로 지금만큼의 충격이 있었죠. 다음부터 시장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지면서 큰 매도 압력이 계속해서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매도 압력을 모두 받아먹고 반등하게 된 지점이 두 번째 지점입니다. 이렇게 두 지점을 이은 게 이 하얀색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추세선과 큰 거래량이 동반되어 하락한 저점인 약 42,000달러가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이 구간이 무너졌습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고 나서
이후 시장은 이 추세선을 다시 탈환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하면서 정말 격렬하게 싸웠다는 점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전투에서는 매수 세력이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큰 타임프레임에서 역사적인 추세선을 탈환하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은 본격적인 하락장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로 루나 사태와 FTX 사태가 터졌습니다. 루나는 하루아침에 수십조 원이 증발했고 FTX는 세계 2위 거래소였는데 파산했어요. 코인 시장 역사상 최악의 사건들이 연달아 터진 겁니다. 이때 저도 뼈아픈 손실을 봤어요. 그때 저는 이 큰 타임프레임의 추세선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떨어지겠어? 하면서 계속 물렸고 레버리지까지 사용하면서 역으로 베팅했다가 완전히 털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큰 타임프레임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건 제가 큰돈을 날리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반복됩니다. 2022년 당시 시장을 뒤흔든 루나 FTX 사태 같은 역사가 터진 것처럼 이번에도 코인 시장 역대급 학살장이라는 위기가 동일한 맥락에서 터진 겁니다. 패턴을 보세요. 큰 타임프레임의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시점에 항상 큰 악재가 터집니다. 2022년에는 루나와 FTX가 재료였고 이번에는 트럼프 관세 이슈를 재료로 알트코인 투자자들을 학살한 장세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시장이 약한 시점, 기술적으로 위험한 구간에 있을 때 악재가 터지면 그 파급력이 몇 배로 증폭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싸워야 할 자리와 싸움을 피해야 할 자리를 미리 선별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할 자리에 도달했을 때는 욕심을 내서 무리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시장에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선물은 무조건 격리 포지션을 사용하라. 선물을 한다면 절대 크로스, 교차 포지션을 사용하지 말고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포지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저도 과거에 50만 달러를 날렸을 때 교차 포지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교차 포지션과 격리 포지션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교차 포지션은 내 계좌에 있는 모든 자금이 담보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1억이 있는데 1천만 원어치 포지션을 잡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시장이 반대로 가면 청산 가격까지 가는 동안 내 계좌에 1억 전체가 담보로 활용돼요. 그래서 청산 가격이 훨씬 멀리 있죠. 반면 격리 포지션은 내가 설정한 금액만 담보로 잡힙니다. 1천만 원어치 포지션을 격리로 잡으면 청산당해도 그 1천만 원만 날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9천만 원은 안전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교차 포지션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청산 가격이 더 멀리 있으니까 더 안전하잖아. 절대 아닙니다. 코인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드라마틱한 손실을 안겨주기도 하는 변동성이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입니다. 주식 시장은 상한가 하한가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30%, 미국 주식은 서킷 브레이커가 있죠. 근데 코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50%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번처럼 몇 시간 만에 30% 이상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이번 하락장 같은 그 변동성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을 퇴학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99%로 2배의 돈을 벌 수 있지만 1% 확률로 내가 죽을 수 있는 게임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베팅이 언제나 모든 걸 걸 수 있나요? 아마 한 번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대단한 분도 2번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1000번 해보라고 한다면 이걸 할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0번을 하면 거의 확실하게 그 1%를 만나게 되거든요. 수학적으로 99%의 확률로 999번 살아남아도 1000번째에 1%를 만나면 그동안 번 돈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교차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1%로 죽는 게임을 1000번 하는 건 똑같습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극도로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아마겟돈 상황을 1년에 최소 한 번씩은 보여주거든요. 2021년에는 부처빔이 있었고 2022년에는 루나 사태와 FTX 사태가 있었죠. 2023년에는 비교적 조용했지만 은행권 위기가 있었죠. 2024년에도 몇 차례 큰 변동성이 있었고 2025년 지금 이 순간도 겪고 있으니까요. 평균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교차 포지션을 쓴다는 것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내 계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50만 달러를 날렸을 때도 교차 포지션이었습니다. 내 청산가가 훨씬 아래에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계좌 전체가 증발했습니다. 그때 정말 허무했습니다. 왜 격리를 안 썼을까? 왜 계좌를 분리 안 했을까? 그 이후로 저는 무조건 격리 포지션만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격리 포지션은 청산가가 가까워서 금방 털리지 않나요?
맞아요. 격리 포지션은 청산가가 훨씬 가깝습니다. 근데 이걸 오히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매매 시나리오를 세울 때 손절할 구간을 미리 산정해두고 그에 맞춰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내 시드가 1000만원이고 한 번에 매매해서 손절 라인을 3% 수준으로 잡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번 매매에서 날려도 되는 돈은 1000만원의 3%, 즉 30만원이에요. 이때 30만원을 격리 계좌에 넣고 레버리지 30배를 활용하는 겁니다. 30만원에 30배 레버리지를 쓰면 900만원어치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손절 라인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청산되면서 정확히 30만원만 손실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970만원은 완전히 안전하죠. 아니 레버리지를 30배나 쓴다고요?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아니라 내가 잃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제한한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5배를 써서 전 재산을 거는 것과 레버리지 30배를 써서 손실을 3%로 제한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안전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중요한 건 레버리지 배율이 아니라 리스크 금액이에요. 이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서버가 터져서 스탑로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상사를 방지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하락 때도 그랬잖아요. 많은 거래소들이 서버가 다운됐어요. 바이낸스도 한때 접속이 안 됐죠. 이런 상황에서 교차 포지션에 스탑로스만 걸어놨다면 서버가 다운돼서 스탑로스가 작동 안 하면 그대로 계좌가 증발할 수 있어요. 근데 격리 포지션으로 설정해놨다면 서버가 터지든 말든 상관없이 청산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포지션이 정리됩니다. 거래소 시스템 자체에서 강제로 청산시키거든요. 이게 격리 포지션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또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은 내 매매의 승률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편합니다. 거래소 히스토리를 보면은 격리로 잡아놨던 포지션들이 다 나오잖아요. 몇 번의 매매에서 청산을 당했고 몇 번의 매매에서 수익 실현을 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지난 한 달간 거래를 봤더니 총 20번 매매했는데 청산은 8번, 수익 실현은 12번이다? 그럼 내 승률이 60%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격리 포지션을 쓴다고 해서 스탑로스를 안 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각각의 매매마다 손실은 3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수익은 평균 90만원이었다? 그럼 내 손익비가 1대3이라는 것도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승률과 손익비를 파악하면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 자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당부드리면 격리 포지션은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스탑로스를 기본적으로 걸어놓고 만약을 대비한 추가 안전장치로 격리 포지션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계좌가 한 방에 증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 매매의 승률과 손익비를 객관화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수학적으로 자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켈리 공식입니다. 켈리 공식은 노벨상 수상자들도 활용했던 검증된 자금 관리 공식입니다. 에드워드 소프라는 수학자가 블랙잭과 주식 투자에 이 공식을 적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냈던 것으로 유명하죠. 켈리 공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승률과 손익비를 고려해서 한 번의 거래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계좌를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를 계산해주는 공식입니다.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식만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내 매매의 승률이 60%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잃을 확률은 40%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길 때는 90만원을 벌고 질 때는 30만원을 잃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손익비는 3대1입니다. 수익이 손실의 3배니까요. 이걸 켈리 공식에 넣어보면 약 46.7%가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승률과 손익비를 가진 매매라면 한 번의 거래 내 전체 자금의 46.7%를 투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도출된 46.7%는 수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비율이긴 한데 실전에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너무 공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매매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승률이 60%라고 해서 10번 중에 정확히 6번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운이 나쁘면 10번 중에 4번만 이길 수도 있고 심지어 연속으로 5번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풀켈리가 아니라 하프켈리, 쿼터켈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프켈리는 켈리 공식에서 나온 값의 50%만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계산에서는 46.7%가 나왔으니까 그 절반인 23.35%를 사용하는 겁니다. 쿼터켈리는 25%만 사용하는 거고요. 그럼 11.68%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프켈리랑 쿼터켈리 사이를 사용합니다. 종목과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요. 시장이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클 때는 쿼터켈리를 쓰고 시장이 안정적이고 내 매매에 확신이 있을 때는 하프켈리를 씁니다. 예를 들어 아까 계산한 승률 60%, 손익비 3대1의 매매라면 하프켈리 기준으로 한 번의 거래에 전체 자금 약 23%를 투입하는 겁니다. 시드가 1000만원이라면 230만원 정도를 한 포지션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연속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계좌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걸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내 계좌에 1000만원이 있고 켈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하프켈리 기준 20%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한 번의 매매에 200만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 라인을 3%로 설정했다면 200만원의 3%엔 6만원이 이번 매매에서 잃어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제 이 6만원을 격리 계좌에 넣고 레버리지를 적절히 활용해서 200만원어치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그럼 레버리지 33배를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손절 라인에 걸려도 정확히 6만원만 손실이 발생하고 나머지 994만원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6만원은 전체 계좌의 0.1%예요. 즉 한 번의 매매 손실이 전체 계좌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켈리 공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내 매매의 승률과 손익비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격리 포지션을 활용한 매매를 추천한 겁니다. 격리 포지션을 쓰면 승률과 손익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50번 이상의 매매 데이터가 있어야 신뢰할 만한 승률과 손익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승률을 실제보다 낮게 잡고 손익비도 보수적으로 계산하세요. 지금까지 20번 매매했는데 승률 70%가 나왔다? 그래도 60%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샘플이 적으면 우연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알트코인 매매 전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두 번째 원칙, 큰 타임프레임에서 매도 압력이 높은 구간을 미리 표시해두고 그 구간에서는 욕심을 절제하세요. 세 번째, 선물을 한다면 무조건 격리 포지션을 사용하세요. 고차 포지션은 계좌가 언제 증발하냐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모두 증발하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켈리 공식을 활용해 수학적으로 자금 관리를 활용하세요. 코인 시장에서는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남으면 언젠가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합니다. 힘든 시기지만 우리 모두 현명하게 대응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매매 원칙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